안녕하세요. 윈지에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음, 오늘 영상은 어제 문의 주셨던 분을 위해서 추가로 지금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올렸는데, 몇 가지 문의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글로 적는 것보다는 이제 영상으로 해서 올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립니다. 일단, 문의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두께를 결정할 때, 이제 제품 두께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이제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품의 힘이 가해질 때는 이제 하중과 이제 뭐 재료 관련해서 뭐 허용 응력을 뭐 비교해가지고 이제 뭘 제품 두께를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뭐 처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제품 두께를 1.5에서 1.8T 잡았다고 했는데 뭐 1.8T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음, 그 뭐 허용 응력 그 뭐 제품 설계할 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허용 응력 뭐 있지 뭐 굽힘 관련된 압축 관련된 인장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재료 협학할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재질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이런 그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허용 응력 얼마든지 뭐 인장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배웠을 건데 뭐 그 공식 자체도 뭐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좀 설명드리면 좀 이렇습니다. 허용 응력일 관련된 이제 역학 관련된 걸 산출을 하는 거는 소엽이 말해서 일반적인 제품에는 잘 사용을 하지가 않죠. 제가 자동차 부품을 설계한 적이 있는데 페달하고 그다음에 그 핸들 쪽하고 그다음에 전자 스로틀 밸브 쪽 그다음에 스티링 센스 쪽을 제가 설계한 적이 있는데 페달 같은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한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 아니면 추가해야 될 부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그 시뮬레이션 해석이죠. 해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뭐 보완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그다음에 어 그 민감한 부분이다. 이게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그 센서를 동작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스로틀 밸브를 얼마나 열어서 이제 속력을 더 낼 건지 좀 줄일 건지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똑같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람 발이라는 게 손은 하는 것보다는 그 힘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버티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두께가 한 5T는 돼야 될 것 같아서 5T를 했는데 넉넉한가? 근데 한 2T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재질은 그래파이트를 썼건 뭐 PC를 할 건데 뭐 어떤 식으로 될 건가? 그 결과물 놓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이런 해석하는 거는 이제 뭐 항공, 우주, 그다음에 뭐 조선, 그다음에 뭐 배관 같이 좀 그 힘 자체가 순간적인 힘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 그다음에 그 순간적인 힘을 미리 계산해서 미리 보완해야 되는 나중에 좀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요 정도는 된 줄 알고 또 했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부분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큰 여파가 생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당연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제품 그다음에 뭐 TV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동 칫솔 아니면 뭐 볼펜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응력을 계산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질문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제가 어떤 제품인지는 대략 뭐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서는 아는데 정확히 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인데 허용력, 뭐 인장 강도, 그다음에 재료 역학 관련된 역학을 동반해야 되는 걸 하는 것 같으면 설계를 1차로 해놓고 그 1차라는 게 뭐 100% 완료된 건 아니지만 한 2, 30% 완료된 걸 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한 업체 아니면 회사 내부에 그 해석하는 팀이 따로 있다면 맡겨서 하는 게 좋죠. 지금 뭐 재질 두께를 제가 1.8T로 할 때는 뭐 어떤 기준을 했냐 하는데 자동차 부품 페달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2T로 하나 해놓고
3T로 하나 해놓고, 제 기억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T로, 뭐, 2T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적인 그 두께를 적용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두께를 약간 조금 더 적용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그 강도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 그런 걸 해서 세 가지 정도 해서 주고 결과를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요거는 2T 정도 해도 그 강도가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살이 없어도 상관없었다. 상관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이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물어보셨던 이제 허용 응력 부분이라든가 뭐 그 관련된 이제 재료 역학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제품 개발하거나 기구 설계하는 쪽에서는 그냥 대략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제품을 제가 두께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처음 설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이게 뭐 1.2T로 하면 될지, 1.5T로 하면 될지. 저도 똑같이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먼저 나와 있던 C 제품들, 그런 거 분석하면서, 예를 들어서, 볼펜을 예로 들면은, 볼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제품 두께가 한 1.2T, 1.5T,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하면은, 제가 설계할 때는 1T로 해서, 그게 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경험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요걸 할 때 제품 두께가 얼마나 나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단계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보이는 요 제품이라든가 뭐 다른 제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는 1T로 하기에는 재질이 예를 들어서 ABS나 PC로 할 건데 뭐 특별히 이제 강도가 뭐 좋은 재질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ABS나 PC로 할 건데 요거는 좀 사람 손이 많이 간 거고 사람 손이 좀 꽉 쥐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거다 하면은 요거는 한 1.2에서 한 1.5를 줘야 될 것 같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지. 1.8T를 선정한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손 앞이 힘이 이 정도가 가해지니 요게 ABS에 뭐 그 재질을 분석해 가지고 역학적으로 계산해서 요거는 1.2T가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면 거기에 맞춰서 재료 두께가 선택이 되는 거고 재료 두께가 선택이 되었을 때 그게 혹시라도 뭐 경험이 아무리 쌓이더라도 못 믿은 부분이 있으니까 쌓였을 때는 이제 샘플을 제작해서 그걸 하는 거고 뭐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따로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건 처짐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하는가 굳이 그걸 계산이라는 표현은 하질 않죠. 처짐이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브라든가 추가 구조물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하고 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1.5에서 1.8를 한다는 거는 이 제품은 바닥에 그냥 놓여진 채로 동작이 되는 거고 특별히 동작하는 중간에는 외부 힘이 수시로 가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처음에 1.5에서 1.8를 했는데 장기적인 동작이나 아니면 위에 사람들이 뭔가 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올려놓고 잠시라도 사람이 손으로 이제 닫을 때라든가 이럴 때 손 눌러지는 부분 이게 약간이지만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눌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에서 1.8T 한 두께가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두께를 이제 올린 거고요. 올렸을 때도 제일 좋은 거는 필드 테스트. 이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필드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는 그 두께를 확인을 해서 적용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이나 뭐 휠이나 차량의 휠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사실상 해석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쪽 역학을 계산해서 뭔가를 계산해서 도출하는 방법은 잘 안 씁니다. 혹시나 하시는 제품이 좀 그런 쪽 계통의 제품이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내부에 해석팀이 있으면 해석팀이 그걸 담당하고 있고 아닌 경우에는 외주 업체에다가 해석을 의뢰해서 그걸 해서 판단해서 설계가 맞는지 아닌지 리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셨던 게 이제 무게가 늘어날 경우에는 내부 필요함이 이제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 설명 좀 요청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린 건 무게가 늘어날 때 내부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게나 하중을 버텨야 되는 경우인데 내부 공간이 부족한다면 그냥 보스나 이런 걸 세우는데 너무 길게 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면 그
케이스만으로는 강도를 버틸 수 없으니 그 내부에다가 그걸 보강할 만한 보강 그 기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부 공간이 좀 여유가 충분히 되다 보니까 디자인 때문에 외부 공간과 이제 내용물 사이에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체결하기 위해서 보스를 세운다든가 립으로 그걸 감싸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길게 만들어진다면 외관 쪽에 수축이 일어나겠죠. 이 제품 자체가 외관이 보인 것 같으면 이제 수축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내부 쪽에는 그 리브를 그렇게 길게 빼지 말고 차라리 그 내부 프레임을 하나 더 내서 그 내부 프레임을 케이스 쪽에 체결을 하고 그 내부 프레임 자체가 내용물 보호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꼭 내부 프레임이라고 해서 또 내용물 전체 감싸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 자체를 버티게끔 잡아주게끔 하는 뭐 코너 쪽이라든가 아니면 엣지 부분이라든가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이라든가만 돼도 좋으니까 그쪽에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물 자체가 이제 무게가 늘어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추가된다기보다는 그 무게가 늘어났을 때, 그 무게가 예를 들어서 이 게임 박스가 늘어났을 때, 게임 박스 무게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4kg였는데 그게 8kg가 됐다면 무게도 늘어났지만 이제 결국에는 동일한 높이, 뭐 예를 들어서 30cm라든가 뭐 20cm라든가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케이스에 받는 충격은 더 커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내부 프레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쿠션 관련된 프레임을 해서 내용물이 내부에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시켜서 뭐 외부로는 좀 덜 나가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게 무게가 제품 내용물 무게가 2개가 늘어났다 해서 내부 프레임이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고무 재질에서 플라스틱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에서 고무 그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에서 쇠 재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내부가 박스 무게가 예서 내용물 무게가 2배로 늘어났다 해서 내부 프레임이 추가가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내부 프레임이 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사출 구조로 플라스틱 수주 구조로 내용물을 잡게끔 했는데 거기에는 좀 뭔가 프레임 자체도 내부 충격에 좀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쿠션을 대가지고 더 안전하게 잡아준다든가 내용물이 조금은 움직이게끔 해주면 충격이 그만큼 완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잠깐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내 옆면에 주황색 파트하고 파란색 파트가 2개로 덮쳐져 있는 걸로 보여서 이제 두 파트를 합쳐서 이제 3팀 가는 건데 지금 요 색깔이 나는 거는 제가 금융업체 나갈 때 외관 표면 관련해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파트의 파란색 부분은 뭐 부식이 들어야 된다 아니면 광면이 들어야 된다 내부 흑색 부분은 그냥 일반면이다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상에 이제 색상이 표현된 거고 사실상 이거는 한 덩어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요거는 한 덩어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 한 덩어리 자체의 두께가 지금 3kg 줬고요. 이거는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체결이 요 사각 프레임이 됐을 때 좀 강도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두께를 좀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충격, 외부 충격에도 좀 파손이 덜 되게끔 그래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전면부와 후면부 USB 포트를 달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가. 두께가 3T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 이거는 좀 조금 말로 드리기가 좀 그림 보면서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단자 부분은 말씀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뭐 많이 했지만 단자 같은 경우는 사용서 보면 치수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표기대로 구조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단지 요렇게 반이 나눠서 위아래로 덮여지는 구조나 아니면 여기 구멍이 뚫려서 회로를 요렇게 살짝 걸쳐지게 해서 반대쪽 이렇게 살짝 걸쳐지기만 해가지고 체결되게 하는 구조냐 그런 차이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한다고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네. 이거는 말로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해서 여기 정면에 이어폰 단자가 있으면 이어폰 단자가 여기 있으면 요 치수가 이제 사용선 표기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에서 돌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구조를 디자인해 봤을 때 이렇게 한 덩어리였으면 파팅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슬라이더가 빠지는 구조를 만들겠죠. 그럼 슬라이더가 빠지면 요건 이 케이스는 위에서 그냥 내려갈 수밖에 위에서 아래로 체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 간섭 포인트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이게 수지니까 어느 정도 이게 탄성이 있어서 움직인다는 걸 가정하에 두고 이제 조립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기구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주변에도 뭐 블루투스 스피커라든가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뜯어보시는 게 제가 지금 데이터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죠. 예. 뭐 이 부분에서 되게 그렇게 심오하게 뭐 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단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단지 이제 그거는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요 단자와 요 사이에 갭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출 성형분 자체도 공차가 있고 조립한 거에 대한 공차도 있고 회로가 여기 안착된 거에 대한 공차도 있으니까 그 세 개를 공차를 고려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단자하고 여기 떨어지는 갭을 한 0.5씩 많게는 0.5 적게는 0.3 그 정도 한쪽 그 편차 그 한쪽 기준으로 그 정도 갭을 주는데 그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따로 기준 잡는 거죠. 이제 0.3이나 0.5나 뭐, 아니 0.1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본인만 이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제 설계에 반영되고, 좀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 0.3 정도를 준 것 같은데, 잠깐만요. 0.15를 줬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0.3을 줬는데, 어, 체결했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어, 단자 쪽하고는 좀 다르게 요 차이가 있을 때 이게 SMT로 박히느냐 아니면 그냥 딥 타입으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뭐 요 부분들은 SMT니까 SMT면 회로에 뭐 기계가 다 해주는 거니까 공차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교육을 좀 적게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설계한 게 이게 한 1년 전 설계를 한 거라서 1년 반 전에 설계한 거라서 저도 이게 치수 재봐야 압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어, 두께가 3T 정도 때 US 포트 관련 기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만약에 두께가 지금 이렇게 한번 보죠. 두께가 3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두께가 3이 된다고 하면 어, 중요한 게 이제 단자가 체결이 됐을 때 여기까지 단자가 들어온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단자하고 여기 외관 이게 쉽게 해서 암하고 수하고 체결됐을 때 그 암하고 수 사이에 이제 공간 갭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HDMI 이쪽 암하고 이제 외부에 체결된 수하고 체결했을 때 이 단자 끝부분하고 그 수 단자 끝부분하고 이 갭이 얼마 정도 되느냐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한 2mm에서 한 3mm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T 정도 되면 오버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는 이쪽에서 슬라이드 구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쪽에다 단차를 주는 게 좋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외부 몰딩, 수에 대한 몰딩이 크기가 어느 정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사이즈라고 치면 이 정도를 한 1mm 정도 아래로 시프트 시켜가지고 이제 다운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간섭을 피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생각하시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싸다고 해서 설계가 절대 뭐 간단하고 진짜 뭐 대충 만든 건 아닙니다. 모든 제품의 설계는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TV, 집에 보통 TV는 다 있으니까 TV 뒤쪽에 봐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도 여러 한번 분해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지 두께가 커지면 그만큼 간섭되는 부분을 도피해서 아래든지 밖든지 그 시프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으로 지금의 구조는 안으로 코어가 안 빠지는데 안으로 이제 코어가 빠지는 구조가 가능하면 이쪽에서 시프트를 시켜도 되겠죠. 근데 외부가 좀 보기 안 좋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두께가 3T라고 하면 만약 여기가 3T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3T로 쭉 오다가
여긴 요렇게 한 2T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2T로 바꿔서 해도, 안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두께가 3T라고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1mm든지 뭐 어느 정도 쉬프트 해가지고 도피를 해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내부 구조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 외부 구조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옆면의 리브가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 옆면 쪽에 지금 이렇게 리브가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상대물 구조, 그러니까 내용물하고 받쳐지면서 이 리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그 뭐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리브는 말 그대로 요 자체에 그냥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품 자체에 필요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리브가 이렇게 닿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도피, 그러니까 내용물에 대해서는 도피가 돼 있고, 요 리브 자체는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강도 보강용을 해놓은 거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쪽이 좀 취약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리브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그리고 그 리브가 외관에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디자인 홀은 이쪽을 이제 막은 구조로 이렇게 간 거고요. 그래서 케이스 그 구조가 이제 뭐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케이스 내부에 이제 리브라든가 기타 구조물들이 내용물하고 합쳐지면서 강도를 더 내서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구조가 있고, 케이스 자체만을 이제 강도를 어떻게 유지를 시켜주게끔 설계를 해서 이제 내용물은 별도로 가는 뭐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 내부에 사용되는 이 제품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프로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슬림, 그 다음에 엑스박스 1S, 그 다음에 엑스박스 1X 이렇게 있는데, 그 네 개 다가 결국엔 제조사 두 개고 네 개 다가 크기가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걸 다 만족시켜주기 위한 내부 리브는 사실상 만들 수가 없죠. 예. 크기가 동일하면은 그 내부 뭐 내용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뭐 구조를 한 번 더 하게끔 하겠는데, 사실상 이게 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는 그 적당한 리브 형상이나 리브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리브는 다 그냥 요 개별적인 파트를 위한 이제 리브 구조고, 만약인데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만 하는 용도다면 제가 리브를 여기까지 뺐겠죠.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질문자의 말씀대로 강도를 더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너무 많은 이제 네 종류나 되는 게임 콘솔 박스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그 내부 구조를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좀 한 번 더 약간 정리를 하면, 설계를 쉬운 건 없습니다. 이게 볼펜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도 쉬운 설계는 없습니다. 이게 뭐 어디 애들이 요즘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0원 넣고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아주 저렴한 장난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언뜻 보기에는 이거 심심한데 나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3D 프린터 하나 해서 놓을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해서 똑같이 그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제 말인즉슨 설계는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접근할 때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면 생각만 많아지죠.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설계하는 게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시간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디자인도 시간을 두고, 회로도,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전부 시간을 두고 다 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두고 할 수가 없어요. 스피드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삼성 제품 개발할 때, 그, 신제품 개발 리드 타임이, 반년인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이네요. 그만둘 때, 이제 그쪽을 일 안 할 때는 리드 타임이 3개월로 줄었어요. 블루투스 같은 거. 개발은 3개월로 줄었습니다. 리드 타임이. 금형 포함해서. 이미 그때 그 정도 리드 타임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제품은 지금은 예전에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한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여유 있게 만들어도 그 제품은 내밖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제품이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와 관련된 유사 제품이나 아니 그걸 계산하는 제품들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금방금방.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품을 할 때 시간을 두고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빨리란 말이 대충대충은 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유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여유는 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제품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살 두께를 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좀 이 재질을 뭐 할 거니까는 뭐 이렇게 해서 하중이 얼마 받을 건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건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제품 했을 때를 그냥 그대로 떠올리면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엑스박스 콘솔 박스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하나. 가격대는 얼마가 되는다 하나. 그 외장 케이스 쪽은 좀 플라스틱 수주로 해서 고급지게 메탈 부분은 없냐니까 메탈 부분은 없다. 다 플라스틱 재질로 해달라. 그게 다입니다. 그거 다 하고 이제 회로 기능은 이제 시나리오를 받으면 그건 이제 회로 엔지니어한테 전달하는 건데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 그 시나리오 자체, 그 기구 쪽 시나리오 자체도 뭐 이게 디스플레이 쪽 화면이 이렇게 열렸다 닫히고 버튼이 여기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뭐 이쪽은 손잡이가 닿아서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고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그게 다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계산해서 뭐 살두기라든가 뭐 나온 게 아니라 요 힌지드 부분은 예전에 뭐 협력했던 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빨리 사양서 줘서 사양서라든가 아니 관련된 양품을 그 샘플을 받아서 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콘솔 박스는 샘플을 고객이 제공이 안 가능한지 그걸 빨리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회로 쪽은 엔지니어를 빨리 수배해 가지고 이게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PCB 레이아웃을 잡아서 빨리 전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케이스 같은 부분은 내가 콘솔 박스 들어보니 대략적인 무게 이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1에서 1.2T, 1.5T로는 안 될 것 같다. 일단 1.8T로 가야겠다. 1.8T로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좀 힘이 약하거나 좀 강도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살을 키우겠다. 그걸 빨리 판단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5T, 1.8T를 해가지고 설계를 뭐 7, 80%, 뭐 거의 금형 그 견적을 받을 정도 설계를 한 상태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한 20%, 30%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빨리 샘플을 떠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완할 게 없는지 없는지. 왜냐면 설계를 한 7, 80% 진행하고 나서 이거 강도, 이 두께가 약했었네. 그럼 바꿔야겠네. 그렇게 하면 설계를 다시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건 힘드니 기초적인 설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레임만 갖춰줄 수 있게끔 기초적인 설계를 하는 거를 가지고 샘플 뜬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해서 이쪽은 약해졌네. 이쪽은 뭐 괜찮네. 그 판단해서 보강을 하고 보강한 걸 가지고 한 번 더 샘플을 뜨죠. 샘플 떠가지고 이 정도면 특별 문제 없겠다. 그럼 이제 설계를 진행 쭉 하는 거죠. 그리고 한 7, 80% 설계한 걸 가지고 금역제다해서 금역 견적을 받고 거기서는 피드백을 가지고 한 번 더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금역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살두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뭐 제품의 하중이 이 정도고 뭐 손으로 눌리는 힘이 대충 몇 킬로그램 포스인데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제품이 주는 그 실패 사례라든가 이전에 제품을 할 때 이런 게 뭐 이렇게 새롭게 적용하는데 괜찮았다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이게 두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아마 기구를 한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다 제 말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공감하실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동 칫솔을 한다. 그럼 전동 칫솔 하면 손을 잡고 뭐 힘 주는 건 아니니까는 뭐 대충 한 1.5T 뭐 그 정도 주면 되겠네. 대충 이제 대충 그렇게 가는 겁니다. 대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가서 샘플을 설계를 들어가고 샘플을 떠서 실제로 확인하고 기구 엔지니어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뭐 머리에 모든 게 다 했어가지고 1.8T 확정했어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고 샘플을 떠서 검증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식의 제품도 하지만 전동 칫솔, 소형 안마기, 그다음에 완구, 인공지능 장난감, 뭐 그다음에 뭐 TV, 모니터, 그리고 뭐 충전 크레들,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합니다. 복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이 제품은 뭐 유사 제품을 사서 좀 확인해 봐야겠네. 그렇게 시작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완전히 처음 제품이면 저도 이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좀 확인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수년 전, 10년 전부터 누적이 되고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면은 이 제품은 한 1.5kg 일단 들어가고 강도 한번 확인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의 주셨던 대로 이제 뭔가 특별하게 계산하는 건 없습니다. 처음 할 때 이제 만약에 계산하는 곳에 계시다면 제가 볼 땐 그 계산을 해야 될 정도의 그 제품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특수한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석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해석팀이었다면 협력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해석팀이 하는 업체가 따로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이 제품에 대해서는 그 제품 살두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질문자님도 그렇지만 다른 분도 그런데 뭐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하고 싶은데 살두께가 애매하다 하면, 제가 지금 영상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누차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유사 제품을 하나 사서 꼭 뜯어보고 분해를 해서 똑같이 설계하는 데드카피를 꼭 해보시는 걸 자꾸 권합니다. 왜냐면 책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도 책 보고 공부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다닐 때 배운 게 다 합니다. 거기서 배운 게 다 하고, 책이라고 하는 거는 3D 프로그램, 뭐 2D 프로그램,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이드북, 그걸 저는 책 산 게 다 합니다. 뭐 설계 관련돼서 책을 산 적은 한 번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검색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2, 3만 원짜리 책 사는 것보다 어떤 제품을 하나 사서 뜯어보고 데드카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드카피가 뭔지는 아시죠? 예, 데드카피는 이제 그 제품을 똑같이 치수를 일일이 다 재서 똑같이 그리는 일을 하는데, 거의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데드카피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꼭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도 많고 습득하게 되는 것도 많고, 이걸 함으로써 툴에 대한 그 숙지 능력도 좋아지고 설계 속도도 빨라집니다. 머리에서 잘 돌아가거든요. 이런 걸 계속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하기 전에 계속 했습니다. 거의 뭐 매일이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일주일에 두세 개는 꼭 데드 카피를 꼭 했어요. 근데 버니어, 예전에는 그 수동 버니어 같은 거 돼가지고 요거 뭐 1.75, 뭐 1.5, 뭐 5.7 이래 나오면 그거 일단 재진 치수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기보다는 재진 치수를 반영해서 데드 카피를 꼭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좋아진 게 뭐냐면 툴에 대한 숙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빠르고, 툴을 다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머리에 원하는 걸 그려서 손으로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엄청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아진 게 뭐냐면, 다른 어느 회사를 가든, 예를 들어서 뭐 TV를 만드는 회사에 있다가 뭐 장난감 만드는 회사 갖다 치면은 그 바뀐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요걸 분해해서 한번 봤을 때, 요런 포인트가 중요했구나. 요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요런 부분은, 뭐, 개선이 필요하구나. 그걸 바로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초보라면, 그 다음에 그 기구 설계를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지만은, 꼭 주변에 보이는 제품, 오늘은 블루투스 얘기를 자꾸만 했는데, 블루투스라든가, 뭐, 또 뭐 있죠? 뭐, 마우스. 뭐 고장난 마우스가 있으면 그 마우스라든가 좀 분해하셔가지고, 한 데드카피를 해보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이제 능력 개발을 위해서도 좋고.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해도 안 하신 분들도 잘 계신데,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 적어도 툴에 대해서, 제품 이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 선임이 계시다면 선임에 대한 그 의견도 자주 수용을 하시고, 본인이 선임이고 이제 후임이 있다면 후임이 하는 말도 한 번씩은 들어보시고. 왜냐면 후임이 본인보다 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트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토론해 가면서 뭐 뭔가 다른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것도 좀 좋죠. 일단 간단하게
질문자님에 대해서, 위해서 좀 이게 영상 따로 만들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이렇게 좀 설명이 아직도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뭔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글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글로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글로 남기든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